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입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화봉고등학교 교사 홍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6개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전년 대비 어떤 점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조금 지역이라는 이름이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지역 균형 선발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 여섯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이 6가지 순서로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50% 이상을 반영하게 되는 전형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부 생활 기록부에 보면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수량화해서 그리고 대학별로 환산 점수화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모 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 2명의 학생이 이렇게 지원했다고 가정해 보죠. 자, 이 학생들에게 환산 점수에 대한 정보만 물어봤습니다. 환산 점수, 모모 대학 환산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학생은 987점, 남학생은 980점이라는 점수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정보만, 환산 점수라는 정보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학생이겠죠. 환산 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여학생을 뽑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뽑았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되게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이 모집 학과와 관련해서 전공과 관련된 학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 진로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인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산 점수만으로는. 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형별로 모집 인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5개년 이 모집 인원을 보면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거의 8대 2로서 거의 비슷한 기조로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보시면 교과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 50%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수능 정시, 그 다음 논술 형태가 되는데, 교과 전형을 보시면 전년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는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종합 전형은 인원수가 살짝 줄었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한 2,5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교과 전형 부분에서는 인원이 소폭 상승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역별로 학생을 지역별로 모집 인원, 전형별로 모집 인원이 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다른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대략 한 70%, 65%에서 한 70%에 가깝게 아주 높은 비율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고요. 종합 전형은 한 20% 정도, 그리고 수능은 한 10% 내외 정도만 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지역으로 와버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서울 지역에서는 교과 전형의 비중이 17.50%밖에 안 되고, 가장 높은 전형이 수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이 38.33%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서울로 오면은
교과 전형의 비중이 낮아지고 수시에서 봤을 때는 종합 전형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은 전국의 어떤 상위권 학생들, 뭐 특히 1등급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경쟁이 과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 즉 정량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22년부터는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전 연도에 이전 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지역, 즉 특히 지방권 지역은 대부분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아주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을 이렇게 한번 모집 비율을 확인해 봤는데요. 서울대를 제외하면은, 네, 그렇죠. 홍익대부터 서강대 보면은 비율은 조금 낮지만 교과 전형의 비중이 11%에서부터 23%까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봤을 때는 사실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는 종합 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수시 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한 3개년 정도 울산 수시 사례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교과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긴 하지만 실제로 합격하는 인원수는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는 인원보다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과 전형이 매우 중요한 전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교과 전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교과 전형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학생부 100% 반영하는 전형, 학생부 100. 그리고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이 있는데 각각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면 학생부 100% 전형은 교과 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 성적과 더불어 출결과 봉사, 즉 비교과 영역을 정량화해서 수치화해서 선발하고 있긴 하지만 이 비교과 영역, 즉 출결과 봉사는 예를 들어서 출결은 미인정 결석이 1일에서 3일 이내, 봉사는 20시간 이내라면 대부분 만점을 받기 때문에 이 입시에, 그러니까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부 100%라고 하면 그 교과 성적만을, 등급만을 가지고 환산 점수화해서 수치화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적용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뒤에 가서 이 수능 최저 적용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학생부 플러스 면접인데요. 총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고요. 대학 자체 문항으로 면접 실시 대학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 기초 역량 평가를 위한 면접이 많이 실시됩니다. 자,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이지만, 그 학생부 기반, 그러니까 종합에서의 면접처럼 학생부 기반 면접이 이루어지는 대학도 있습니다. 보시면 가천대, 이화여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면접 내용이 사전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출 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면접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면접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면접관 여러 명과 그리고 면접자 여러 명, 그리고 면접관 여러 명, 그리고 면접자 1명, 이런 식으로 조금 이 면접 방식이 조금씩 대학마다 다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학생부 서류 전형인데요.
아까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한산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어떤 전공적인 측면에서 학업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학생부에 있는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일정 비율 평가하고 반영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정 비율로는 그 학생부에 있는 그 서류에 있는 어떤 그런 요소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그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상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플러스 서류를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서류에서 우리 학생부에서 보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든지 교과 세특이라든지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서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그 종류를 한번 이렇게 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을 이렇게 표로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몇 개의 대학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생부 100, 학생부 플러스 면접, 학생부 플러스 서류 이 세 개의 전형으로 구분을 했고 실시하는 대학은 보기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대학이나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으면 잠시 화면을 정지해 뒀다가 자세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환산 점수, 생기부에 있는 등급을 각 대학별로 환산 점수화해서 환산 점수로 이렇게 산출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때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다른데요. 특히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영역으로 분류해서 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영 과목. 그리고 반영 과목이 어떠느냐. 그리고 석차 등급을 어떻게 환산하느냐.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리고 이수 단위를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이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학별 학생부 교과 전형 반영 방법을 예시로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한번 몇 개를 이렇게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보시면 이 건국대나 경인교대 그리고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 구분 없이 반영 교과, 반영 과목 이렇게 이런 것이 다 비슷하게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요. 그 나머지 대학은 계열별로 반영하는 교과도 조금씩 다르고요. 반영하는 과목도 다르고 그 반영하는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반영할 건지 대학 내에서도 계열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재미난 거는 한국 외대를 한번 보시면 비교란에 한번 보시면 공통 일반 선택 과목 일반 선택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이 표현만 봤을 때는 확 와닿지 않는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명의 학생이 또 등장했네요. 자, 한국 외대 기준으로 국어 교과 성적이 여학생은 90점이고요. 남학생은 89점입니다. 그리고 둘 다 2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크게 이 두 학생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성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 둘의 환산 점수 한국 외대 환산 점수로는 여학생은 200점, 남학생은 192점이 됩니다. 환산 점수로 봤을 때는 두 학생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게 되죠. 그 이유를 봤더니만 두 학생 모두
두 학생 모두 2등급이기 때문에 192점이라는 환산 점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남학생은 89점인 반면에 여학생은 90점이다 보니 여학생은 환산 점수가 90점, 원점수가 90점이 되어서 환산 점수가 200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학생 입장에서는 192점, 200점 중 더 상위 점수가 200점이기 때문에 200점의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남학생은 등급이나 환산 점수에서 모두 등급이나 원점수에서 모두 환산 점수가 192점이기 때문에 192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등급과 원점수는 큰 차이는 없지만 환산 점수로 이렇게 반영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마다, 과마다, 계열마다 어떤 이런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각 대학마다 이렇게 환산 점수를 개인적으로 계산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대학별 환산 점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나의 성적에 대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 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이 화면에요, 이 마이 페이지란에서 당연히 로그인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이 마이 페이지에서 성적 관리에서 성적을 입력을 하고, 본인의 성적을, 5학기 성적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성적 분석 탭에서 대학별 성적 분석을 누르면 그 대학의 조건을 넣고 하면은 환산 점수가 쉽게 알아낼 수 있고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학 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에서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뭐 수많은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시간이 되면 한번 이 사이트를 반드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타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충원률이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전형이 있죠. 논술,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우리 수시에서 크게 4가지 전형 요소가 있는데, 이 대학별로 2023년도 대학별 경쟁률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논술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분홍색 계열로 표현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 경쟁률이 아주 상대적으로 타 전형에 비해서 낮게 형성된다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율도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권역별로 충원율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비교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한번 차트로 나타내 봤는데, 보시면 이 분홍색 계열인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종합 전형의 충원율보다 전북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거의 2배에 가깝게, 또는 한 1.5배에서 2배에 가깝게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원율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원율 150이다라는 이 말은 모집 인원이 100명일 때 후보 150번까지 합격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튼 이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에 비해서 충원율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과 전형은 타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을까?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은 등급을 환산 점수화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합격 유무, 당락의 유무를 예측을 하기가 용이해집니다. 타 전형에 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 합격이 많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정량적인 평가와 예측 가능하다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지 못하고 낮게 형성되고요. 그리고 안정 지원과 중복 합격이 많아지다 보니 충원율이 높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다라는 것인데, 자, 한번 이 차트를 보시면 대학 수 기준, 우리 지금 256개, 전국 256개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118개 대학, 즉 46%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게 됩니다. 얼핏 봤을 때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미적용 대학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적으로 미적용하는 대학이 많긴 하죠. 하지만 이 지역별로 이렇게 보시면 서울권 대학은 60% 가깝게 대학 수 40 몇 개죠. 저기 보시면 47개 대학입니까? 47개 대학 중에서 28개, 즉 60% 이상 수능 최저를 반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또는 대구, 경북 봤을 때도 50%보다는 낮지만 50% 가깝게 수능 최저를 적용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수치는 조금 최저를 적용하는 수치가 좀 비율이 낮아 보인다라고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원하고 가고 싶은 상위권 대학이나 상위 학과 중심으로 수능 체제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수능 체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학생 모집 인원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 10만 2,600명 정도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37%가 수능 체제를 적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인원수는 그 비율은 또 좀 더 낮아진 것 같죠. 대학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또 이것도 보시면 지역별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서울 지역은 7,609명, 즉 그 전체 인원 중에 71% 더 비중이 높아졌죠. 71% 정도로 수능 체제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보시면 비율은 45%로 가장 좀 낮긴 하지만 그 수능 체제를 적용해서 뽑는 인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수능 최저의 역량을 반드시 길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능 최저가 우리 이 당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23학년도 경북대 교과전형 그 대학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된 내용을 분석해 봤는데요. 수능 최저 통과율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경북대 수능 최저는 메디컬 계열인 수의과 대학, 약학대학은 상위 3개 영역에서 등급이 5 이내가 돼야 됩니다. 등급 합이. 탐구는 평균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치과대학은 정말 세죠.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3등급 이내여야 되고, 대부분의 대부분의 어떤 학과에서는 상위 2개 영역 합이 5 이내고요. 그리고 생활과학대학만 2개 영역 합이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 체제를 갖고 있는 2023학년도에서 이런 수능 체제를 갖고 학생을 선발했는데, 수능 체제 통과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30%에서 60% 정도의 수능 체제 통과율을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40대 중반대, 40한 중반대의 통과율인데요. 보시면 행정학부에서부터 사범대학은 한 50%대, 그리고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부터 그렇죠. 생활과학대학은 한 40%, 인문대학부터 약학대학은 한 30%. 그런데 치과대학은 진짜 상대적으로 수능 체제가 높았죠. 셌죠.
그러니까 치과대학의 그 수능 최저 통과율은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능 최저 통과율을 통해서 경쟁률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보시면 이 치과대학 보이시죠? 치과대학은 경쟁률이 66.4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끼리 경쟁률을 보니까 실경쟁률을 체크해 보니까 11.2%로 확 급감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과도 보시면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수능 실제 경쟁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능 최저를 통과하게 되면 그만큼 실경쟁률은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교과 성적만을 믿고 수능 최저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교과 역량만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역으로 교과적인 등급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수능 역량이 되고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다면 또 여러분은 또 과감하게 좀 이렇게 도전해보는 느낌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아주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3장에서는요, 전년 대비 변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능 최저 2024에 비해서 2025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조금씩 완화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강화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대학에서는 연세대나 한양대처럼 이렇게 신설되는 대학도 생겨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세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되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개 합이 5이긴 하지만 전년도에서는 탐구가 한 과목, 상위 한 과목만 반영했지만 2025학년은 탐구 평균을 반영했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강화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완화된 학교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서울 상위권 그리고 일부 상위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 과목,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통합 교육과정에 힘입어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이 지정 과목을 해제한 대학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지금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해 뒀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뭔가 입시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 한번 조심스럽게 혼자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그 자연계열 상위 학생들은 사실 큰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표준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득이 될 수 있는 수학의 어떤 미분이나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할 것이고요. 과학에서는 탐구에서는 과학 탐구 영역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계열 학생 중에 조금 상대적으로 탐구 영역이나 수학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 그런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학이나 과학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 최저 통과율을 이렇게 좀 높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보게 됩니다. 수능 최저 통과율이 조금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보시는 이런 지금 뭐 예이긴 하지만 이런 8개 대학에서는 과학 영역을 계속 선택 과목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체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 상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카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부산대 등 이런 일부 대학에서는 감점을 하는 학교폭력의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학생들은 감점을 하게 되고, 한양대는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를 하고,
연세대나 이화여대에서는 아예 지원을 못하도록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점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4장에서는요. 지역균형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에서 지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두 전형이 아주 비슷한 전형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개념적으로는 좀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이라 함은 수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형으로서 학생 어떤 그 추천 인원이나 자격 요건을 제한함으로써 일부 학교나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전형이고,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외부 지역으로 이렇게 이탈하지 않게끔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유인이라는 표현, 하여튼 우리 지역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조금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전형을 보시면 서울대를 제외한 일부 서울대나 카톨릭 의대, 카톨릭 의예과 이런 아주 소수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교과 전형으로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역 인재는 대학 자율에 맡기긴 하지만 아까 우리가 그 모집 인원, 권역별로 모집 인원을 아까 보셨잖아요. 그 차트에서. 그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영남권이나 이 지방권은 교과 전형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교과 전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대상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균형은 수도권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권역별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으로서는 학교장 추천 형식을 띠고 있고요. 추천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추천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제한 조건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 전형은 대학 소재 지역 출신 학생들은 그런 이 자격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모두가 얻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대학 자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 모집 인원을 보시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는 13,411명을 지역균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전년 대비 137명이 증가했습니다. 소폭 증가를 했죠. 지역균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수도권 48개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 전형 앞서 말씀드렸던 세 종류로 이 지역 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분류를 해봤는데요. 학생부 100으로 뽑는 학교가 73%, 35개 대학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면접을 실시하는 7개 대학. 이 지금 아래 표에 지금 현황이 나와 있죠. 7개 대학 한 15% 정도. 그리고 서류를 반영하는 학생부 플러스 서류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6개 대학에서는 서류로 학생부 플러스 서류로 이렇게 그 지역 균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정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6개 대학에서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시면 평가 방법을 보시면 한 70에서 80%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이외 20에서 30% 정도를 서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를 평가하는 방식과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교과 전형에서의 서류 평가는 6번 항목이죠. 학생부 생활기록부에 있는 6번 항목, 교과학습 발달 사항, 이 6번 항목에서 보게 되는데 환산 점수만을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이 전공과 관련된 어떤 학업적 역량이라든지 어떤 진로 역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우리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학업적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뭐 평균을 본다든지 원점수를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세특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이 교과에 대한 전공과 관련된 이 교과에 대한 어떤 학업적 역량을 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 이 교과 전형에서의 서류는 그 교과 학습 발달사항, 6번 항목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있는 내용만 중점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점이 조금은 차별화된 내용입니다. 추천 인원수 제한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17개 대학, 그렇죠. 48개 대학 중 17개 대학, 즉 한 35% 정도는 추천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65%, 31개 대학, 많은 대학에서는 추천 인원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학교들을 조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재적 인원의 비율적으로 학생을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있죠. 보시면 서울교대는 3%, 경희대는 5%, 한양대는 11%까지 그 재학 인원, 학생 수 대비 그 비율로 학생을 추천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대학은 이게 인원수로 제한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황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제한에 따른 분류인데요. 지원 자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학생만 추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학생과 함께 졸업생까지 추천할 수 있는지, 그럼 졸업생은 그러면 몇 년도 졸업생까지 추천하는지, 이런 것을 제한하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47개 대학 중에 19개 대학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학생만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대학도 6개 대학이나 있죠. 보시면 좀 서울 상위권 대학이죠. 재학생만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런 학교는 재학생만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졸업 연도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졸업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현황을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총 48개 대학에서 30개 대학, 무려 30개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13,411명을 선발을 하는데 지역균형으로 그 중에 9,498명, 즉 71%가 수능 최저를 적용해서 선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으로 내가 그 대학에 지원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교과 등급,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반드시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 각 48개 대학,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이 48개 대학에 대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뒀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이나 혹시 관심을 가지는 대학이 있으면 잠시 화면을 멈췄다가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 그렇게 넘어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두 번째 화면이죠. 네. 세 번째 화면입니다. 네. 총 48개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렇게 세 개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좀 전에 지역균형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반드시 지역 균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역 균형으로 선발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이렇게 아래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역 균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최종적으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기준입니다. 추천 인원을 제한하느냐, 제한하지 않느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즉 이 네 개의 영역에 맞는 학교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뒀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빨간색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수능 최저가 신설된 학교고요. 연두색으로 표현된 학교는 서류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파란색으로 또 표현된 학교는 면접까지 실시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한번 정리해 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8개 지역 균형 전형을 지역 균형 전형으로 선발하는 이 48개 대학에 대한 세부 전형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관심 있는 대학 한번 화면을 멈췄다가 체크하고 넘어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네, 세 번째 화면입니다. 네, 이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총 5개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의 학생들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전형. 아까 용어의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지역인재 전형도 선발 인원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전형과 비교해서 지원 자격만 차이가 있고 평가 방식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타 전형과 동일하고 지원 자격만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이 메디컬 계열에 있는 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지역 인재 입학 비율 의무화를 신설했다라는 그런 점, 이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본다면, 자, 우선 부산, 울산, 경남권에 소재한 대학에서는 부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이렇게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졸업생들이 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학생들은 부산, 울산, 경남권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죠. 지역인재 전형으로는. 근데 역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또 타 권역에 있는 대학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를 쭉 보시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2024년도에 비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선발 인원 대비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역 인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선발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비수도권 전형 전체 인원 대비해서는 그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11%.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인재 전형별 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인원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중에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발한다는 것을 왼쪽 이 원형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8%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교과 전형의 비중이 조금 낮긴 합니다. 하지만 56%라는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은 교과 전형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적용 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에서는 이 수능 최저를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은 83%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그 전형에서 83%가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구, 경북권만 해도 한 65% 매우 높은 비중으로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하려는 학생,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각 대학의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적용 비율을 대학별로 한번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요. 경남대, 인제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 최저를 고려해야 된다.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역인재 입학 비율 의무화, 즉 메디컬 관련한 학과에서는 지역인재 입학 비율 의무화라는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지역에 이제 의료인이 매우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가 됐죠. 그래서 2023학년도부터는 선발 의무화, 즉 선발 비율이 아닌 입학 비율로 규정해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40%, 입학 비율 4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아라. 간호학과는 30%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료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지 보시면 2024, 2025 이 두 개년도를 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략 30% 초중반의 비율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높은 비율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요, 3단계 성취도 평가입니다. 우리가 공통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과 다르게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성취도 평가, 즉 절대 평가를 하게 됩니다. 3단계 절대 평가. 그리고 3학년 때 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 많이 그 비중이 늘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대학마다 이 반영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떤 그 당락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공통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 즉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는 대학의 비율은 이렇게 2022년도는 과반수를 넘지 못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나서 현재는 147개 대학에서 74%의 비중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등급에 따라서 A, B, C 등급에 따라서 단순 환산 점수, 그러니까 점수를 단순하게 점수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A, B, C 등급을 상대평가처럼
이렇게 등급으로 상대평가처럼 등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성취도별 비율, 그러니까 그 A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조금 환산 점수에 어떤 그 페널티를 주고, 만약에 이 그 A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희소성이 있다면 좀 가점을 주는, 즉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해서 점수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원점수, 그 등급이 아닌 ABC 등급이 아닌 원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아니면 일부 대학에서 뭐 한양대나 성균관대처럼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떤 등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특징을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취도별 단순 환산 점수로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반영 방법이 수립되지 않은 대학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2024년도 5월 달에, 올해죠. 곧 2달 후네요. 2달 5월 달에 수집 모집 요강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별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을 아까 그 분류한 6가지 방법으로, 6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 모든 대학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총 종합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총 이 6가지의 어떤 요소를 생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니 해도 본인의 그 학생부 등급, 성적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즉 교과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성적이 그 대학별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또 그런 어떤 반영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능 최저 역량, 즉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수능 최저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이 수능 최저의 요소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는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서류 평가를 하는지, 이런 요소 또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학생부 100 전형보다는 면접이 있거나 서류 평가를 하게 되면은 학생부 그 100% 전형보다 입결, 이 등급 라인이 조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등급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과 서류 전형은 그런 점을 또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를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내 성적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늠해 보는 이런 요소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또 성적뿐만 아니라 이 경쟁률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6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여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좀 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